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원총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원이 뭐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했을 때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사단이고, 그리고 사단이 단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법인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사원이란 사단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법인은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름 뭘로 하자, 뭐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뭐 목적 사업은 뭘로 하자, 우리 이런 의사결정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관을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거죠, 뇌.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그걸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원총회는 그 사원들 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단법인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 여기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존립이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전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사원총회란 결국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원이 없으면 사원총회가 없죠. 그래서 사원총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자, 사원의 지위. 사원은 그냥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으면 사원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사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죠. 보통은 뭐겠어요? 사원총회에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런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의 지위는 남한테 양도, 넘기거나 상속,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상속이죠. 그래서 양도나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민법 56조에서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지위는 남한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 56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서 정관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뭐 양도할 수 있다라든가 뭐 상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원의 지위는 남한테 넘길 수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관을 사원총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원총회 권한이 뭐냐? 자, 사단법인의 사무,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일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무는요, 만약에 정관에서 이런 사무들은 뭐 이사나 이런 법인의 임원에게 맡겨서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일을 맡은 이사나 임원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은 사항,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68조의 총회 권한은 이렇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총회의 결의로서 사무는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원총회라는 건 뭐예요?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거수해가지고 표결도 붙이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들한테 모여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모여라. 모여라 우리 총회 열자 이렇게. 그게 소집입니다. 즉 총회를 소집한다는 말은 사원들한테 우리 총회 열어서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다들 모이세요라고 말하는 게 소집이에요. 그리고 총회는요, 크게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항상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여는 총회가 통상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69조에 보면 통상총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법인이요, 이렇게 정관이나 이런 데다가 정해 놓습니다. 뭐, 매년 4월 둘째 주 수요일에 통상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총회를 여는 거죠. 아시겠죠? 음.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렇게 통상총회는요,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관에다가 정해놔요. 뭐 4월 마지막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3월 둘째 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통상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게 통상총회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총회를 소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가 하는 겁니다. 이사. 즉 소집권자가 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으로서 통상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민법 69조로 알 수 있는 건 통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에게 있고, 그리고 통상총회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은 소집을 해야 된다. 즉,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모여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는 이렇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무조건 열리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총회 말고 필요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하면 열어야죠. 그런 걸 우리가 임시총회라고 합니다. 즉, 통상총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되는 총회가 통상총회라면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하지 않으면 총회 열 필요 없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임시총회입니다. 그래서 민법 70조 1항을 보시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어요. 이사는. 아시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해서 여는 총회를 우리가 임시총회라고 하고 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 이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항을 보시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는 이제 사원의 5분의 1 이상 이거 있죠. 이 수는 정관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관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정관으로 그렇게 증감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정해진 대로 5분의 1 이상 이렇게 사원이 목적사항을 정해서 청구를 한다. 뭘 청구해요? 임시총회 우리 열자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이사는 소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상총회는 이런 게 없죠. 왜? 통상총회는 무조건 그냥 매년 1회 이상 필요하든 안 하든 여는 거니까 소집을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사가 임시총회가 필요한 경우에 모여서 의결도 해야 되고 좀 협의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이사가 알아서 야 임시총회 필요하겠네. 그래서 소집을 하면 소집해서 그냥 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경우인데도 이사가 알면서도 소집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를 수도 있겠죠. 몰라서 소집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사원들이 나서야죠, 그러면. 아니, 이사가 빨리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면 이사한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한테 임시총회를 열어달라. 근데 그냥 단순히 소집해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의의 목적사항, 즉 임시총회를 여는, 소집해서 개최하는 목적이 뭔지, 거기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뭔지 이렇게 목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우리 이거 빨리 모여서 결정해야 돼. 의논해야 돼. 그러니까 임시총회 좀 소집해줘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원들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이사는 소집하여야 합니다. 즉, 소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원들이 목적사항을 정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는 이사는 반드시 소집을 해야 됩니다. 목적사항 있고 뭐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도 있긴 한데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집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사가 소집을 안 해준다. 사원들이 야 이거 빨리 우리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빨리 임시총회 열어줘 하고 청구를 했는데 5분의 1 이상 혹은 정관에서 정한 수 이상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는 소집해야겠죠. 근데 이사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소집을. 그러면 이럴 때는 사망을 보시면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에 2주간 내에 즉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2주 이내에 이사가 끝끝내 소집을 안 한다.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즉 소집을 안 하는 겁니다. 2주가 넘도록. 이러면 청구한 사원은 즉 임시 총회를 소집하라고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있으면 총회 소집권이 있는 이사가 소집하면 되고요. 이사가 소집을 안 하고 있으면 사원들이 모여서 일정 수 이상의 사원들이 모여서 임시총회 소집 좀 해줘, 빨리 열어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끝끝내 이사가 소집을 하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신 총회 소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총회 소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민법 71조를 보시면 총회의 소집은 일주간 전, 즉 총회가 열리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그 총회 회의에서 정할 사항,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소집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회 소집이라는 건 그거죠. 언제 총회가 열리니까 모이세요, 나오세요 하는 게 소집이에요. 그리고 이 총회 소집은 통상총회든 임시총회든 똑같습니다. 그냥 총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임시 다 포함이에요. 이럴 때 사원들에게 이사가 알리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총회가 열리니 나오세요. 이렇게 알리는 게 소집이죠. 모이라 그거죠. 근데 언제? 총회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모이는 이 총회에서 뭘 할 건지를 적어서 발송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써있죠. 발이라는 거는 발송이에요. 발송.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총회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이 통지를 발송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가 사원에게 도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원들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주소지로 발송만 하면 돼요. 발송만.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도달이 아니라 발송입니다. 일주일 전에 발송을 했으면 그 일주일 내에 뭐 도달되겠죠. 음. 그리고 만약에 정관에서 다르게 방법을 정한 게 있다. 그러면 뭐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가 뭐였어요? 소집 절차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즉, 소집 통지를 할 때는요, 보통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총회가 열리니까 나오세요. 출석 바랍니다. 라고만 써 있지 않고요. 그날 어떤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할지, 의결할지를 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목적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사 선임의 건, 뭐 재무 승인의 건 이런 식으로 그날 모여서 할 얘기, 결정할 사항들도 같이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써서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아니 뭐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통지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통지문에 들어간 사항,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느냐? 왜 그렇겠어요? 자, 소집 통지를 받으면 사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구나. 되게 중요한 일이네. 내가 꼭 나가서 출석해서 내 한 표를 행사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네. 뭐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소집 통지에 응할지 말지를 사원이 결정하는 데에는 그날 뭘 할지, 목적 사항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회에서는요, 소집 통지를 할 때 미리 알려준 목적 사항, 그 사항에 관하여만 총회 날 의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통지한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통지가 왔는데 통지에 읽어보니까 이날 별거 안 해. 그러니까 통지 뭐 목적사항이라고 몇 개 통지문에 적혀 왔는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없네. 아, 나 그냥 바쁜데 그냥 안 가야지 했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모였을 때 통지한 사항이 아닌 다른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사원으로서 열받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소집 통지문에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그날 모여서 의결하고 미리 통지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거는 의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물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다르게 정한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통지한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통지한 사항, 즉 소집 통지문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결할 거래, 목적 사항이 그런 거래, 중요한 거네, 가야겠다, 나왔어요. 총회에. 그러면 이제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정. 그때는 뭘로 하겠습니까? 다수결로 하겠죠. 그래서 각자 의결해서 표가 많은 대로 결정하겠죠. 이때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게 결의권이죠. 그래서 사원은 각 사원들은 다 결의권이 있습니다. 사원총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결의권이 있고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평등으로 한다. 즉 모든 사원은 각각 똑같은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 항을 보시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직접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지만 내가 결의에는 참석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날 내가 출석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서류를 써서 거기에 뭐 나의 의사를 표시해서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걸 표시해서 서면을 에, 보내는 겁니다. 법인에다가. 그러면 총회날 전에 그게 도달이 되면 오늘 출석을 안 했지만 서면으로 그 결의권, 자기의 표를 행사한 걸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미리 결의할 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알려준 그 목적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하여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 서면이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 줘서 네가 가서 대신 결의권 행사하고 와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어요. 왜? 미리 통지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결정한 대로 대리인한테 시키는 겁니다. 너 가서 1항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2항건은 반대하고 와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을 보시면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정관에서 만약에 결의권을 평등으로 하지 않고 뭐 차이를 둔다거나 예를 들면 뭐 무슨 임원은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평사원 일반 사원들은 한 표만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정관에 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결의는 직접 출석한 것만 인정한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건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정관에다가 결의 방법을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는 거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통은 소집 통지문에 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면 결의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서면 결의 양식을 보내주기도 하고 대리인으로 가능한데 대리인으로 행사하려면 대리인이 뭐 위임장 뭐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써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안 되면 뭐 서면 행사, 대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4조를 보면 원칙적으로는요, 모든 사원들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다 결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법인과 특정한 사원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이때는 그 사원이 자기 일이잖아, 자기 일. 자기 일이니까 에,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결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부당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일인 경우, 즉 법인과 그 특정 사원 사이에 관계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관련이 있는 그 사원은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자기 일이니까 자기 일은 의결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해서 행사를 했을 때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결의는 법률이나 혹은 정관에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 과반수 출석의 출석 사원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의사 정족수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법률이나 그래서 본법 뭐예요? 본법은 민법이죠. 민법에서 다른 규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있거나 혹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대로 민법 75조에 따라서 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사원 과반수 출석, 즉 의결을 하려면 최소한 사원 과반수, 그러니까 반수, 과반수가 뭐예요? 반수는 50이죠. 과반수는 50%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50% 초과하는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 즉 출석한 사원들이 결의권을 행사했는데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결정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의사 정족수 미달이다. 즉, 만약에 사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50%를 넘지 않는 사원이 출석을 했다라고 하면 결의를 못 합니다. 결의할 수 없고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결할 수 있죠. 의결할 수 있으면 이때는 이제 출석한 사람들 수 기준으로 해서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사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51명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51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의결 못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반수는 넘었죠. 그러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사람 몇 명이죠? 60명이죠. 60명 중에 과반수. 그렇다면 최소한 31명 이상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항을 보시면 73조 2항의 경우에는 당의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즉 의사 정족수를 계산할 때 과반수 이상이 나왔느냐라고 할 때 73조 2항은 뭐예요? 서면 결의 또는 대리인 결의. 이때도 그 사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출석한 걸로 봐서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을 시켜준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출석한 사람은 20명인데 100명 중에 20명인데 서면 결의자가 30명이 넘는다. 그러면 50명이 넘어가니까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 이렇게 열면 물론 뭐 모든 총회가 다 그렇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딱 일지처럼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록입니다. 즉, 총회 의사록이란 총회가 열려서 총회에서 있던 일들을 기록한 것, 그게 의사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총회가 열렸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얘기를 했고 누가 뭔 얘기했고 안건은 뭐였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고 이런 것들 그 총회 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의사록에는 그런 게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경과,
요령이라는 거는 간략한 내용 말하는 겁니다. 내용,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총회의 의장이나 출석한 의사가 마지막으로 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기명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있던 일들, 의사의 경과,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령이라는 거는 이제 요령껏 잘해라 그 요령이 아니라 여기서 요령은요 그날 있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 놓는 것 그게 요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정말 빠짐없이 빽빽히 써도 되지만 그냥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요약해서 적는 걸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적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결과까지도 다 기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의장과 이사가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는 겁니다. 내가 읽어봤는데 오늘 있었던 총회의 내용대로 잘 기재가 잘 되었어 라고 확인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이사는 이렇게 작성된 의사록을 사무소에다가 그러니까 비치라는 거는 사원들이 와서 좀 봅시다 하면 볼 수 있도록 항상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비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요약하자면 사원총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의결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 그런데 사원총이라는 거는 사원들이 모인 기관이니까 사원이 있어야 둘 수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에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원총회를 소집해서 열 수 있는, 즉 언제 사원총회 열리니까 모이세요라고 소집을 할 수 있는 소집권은 원칙적으로는 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소집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임시총회 같은 경우에 이사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안 한다. 그러면 어, 일단은 사원이 이사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청구가 들어오면 이사가 소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들어왔는데도 2주가 넘도록 소집을 안 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집권은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할 수 있고요. 이사가 소집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 허가 받아서 사원이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 즉 이사가 아닌 사람이 소집을 하면 이때는 모여서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의결의 효력은 없습니다.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즉 소집을 할 수 있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소집을 해서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그날 열렸던 의사결정은 모두 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절차를 위반해서 소집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을 해야죠. 그런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소집을 했다. 이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백날 모여서 의결을 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의는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집 통지는 그 총회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총회날 일주일 전까지,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통지문에는 목적사항, 즉 총회날 뭐 할 건지, 안건이 뭔지 이런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 발송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전까지 사원한테 도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주일 전까지 발송만 하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소집 통지문에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날 의결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 목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전에 발송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틀 전에 발송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총회가 열리더라도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결의된 사항은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절차 위반이니까. 자, 다음으로 이렇게 모였으면 결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원 1인당 한 표, 즉 평등하게 결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때는 불평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으로 차등으로 결의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늘이 쪼개져도 사원들은 모두 평등하다 이건 아닙니다.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원총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사원총회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소집 절차예요. 네. 왜냐하면 자, 사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 서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건 뭐겠어요? 사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무효야,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뭐 법인한테 손해야, 뭐, 막 다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부당하다, 그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걸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원총회라는 거는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다수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결로 정했으면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실체적인 내용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뭐 법인한테 손해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다수결이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바보들이 모여서 바보 같은 결정을 해도 그래 니네만 손해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왜? 다수결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럼 그 내용, 실질을 가지고 그 사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를 공격해야 됩니다. 절차 위반이 있냐 없냐로 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결의를 해도 결의가 뭐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합니다. 소송을 해도. 그래서 소집권자가 한 소집인지, 즉 소집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절차에 맞춰서 총회를 소집을 했는지, 만약에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했으면 무효. 소집 권한이 있어요. 예. 그 소집을 했어. 그런데 뭐예요? 총회 날로부터 뭐 일주일 전에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집 절차, 기간은 준수했는지. 또 모든 사원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통지하거나 쟤는 싫은데 쟤한테 안 할 거야. 오는 거 싫어. 통지 안 했어. 이것도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통지문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그날 총회날 결정할 사항, 목적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먹거나 일부러 약간 이상하게 써놓거나 이것도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면 또 무효. 아시겠죠? 이렇게 절차 위반으로 날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요. 뭘 어떻게 결정하냐 그런 것보다는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원총회에 관해서는 소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돼가는데 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